인천 교육사랑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사의 학창시절 코너 인터뷰 진행을 맡은 송윤주 기자입니다. 이 시간 모실 손님은 농촌계몽운동에 힘써오셨고 민중당 창당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활동을 하신 현재 독립단체 월진의 이유재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인터뷰에 앞서 이유재 명예회장님의 간단한 프로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시고 민중당을 창당하셨으며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10여 년간 정치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평생을 농촌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이유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활동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사랑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 절 보고 뭐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하시니까 인터뷰에 응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질문을 하실런지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을 뭐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뭐 묻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과 마음의 울림을 주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어린 시절 고향이나 가족관계 등 가정환경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일제시대 일제 말경에 아마 재벌급의 부자라 그 예산 사람이 아닌데 예산에 99칸 집을 짓고 3만 서구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울 사람인데 신흥 재벌하고 몰락한 양반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예산에 집도 비어있고 하니까 예산 내려가서 이제 이거 살아라 해서 외갓집 따라서 예산을 내려왔어요. 나는 물론 예산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얻어먹고 산 사람이죠. 별 무슨 우리 집에 특별한 농사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큰형님은 일제시대 세무서도 다녔지만은 해방 이후에는 뭐 별거 하는 거 없이 또 뭐 그렇게 적당히 산 사람들이에요. 별거 없이.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어린 시절, 특히 그 유년 시절에 부모님께서는 어떤 가정 교육을 하셨고,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 집집마다 그 가정이나 교육 철학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생 철학은 좀 어떠셨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특별한 걸 나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못 하는데 우리 외갓집이 그렇게 부자니까 외할머니 그 일가 친척들이 전부 절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는 이제 그런 기억이지 특별한 기억은 없고, 다만 하나 기억나는 건 있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받고 이제 머리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고 복장이 단정하지 않으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는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복장이나 그런 걸 좀 단정히 해라. 머리도 좀 단정히 오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한 건 하나 생각나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그 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12남매 막내예요. 나 지금 우리 누나 하나만 살아있지만은 9남매가 살아서 이제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큰형님이 해방 이후 별거 안 하고 놀고 살고 또 외갓집에 얻어먹고 집세 놓고 살고 하니까 형님같이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아버님보다 어머님의 아버님이 6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이 더 많이 마음에 담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특별히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나 영향을 주신 선생님이나 친구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때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어요. 당시 시대가 선생님 초등학교 때 다니실 때는
일제 강점기 아니죠. 6.25 안중에게 국민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제 강점기. 네. 그래서 딱히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는 어렸을 거군요. 때. 다만 네. 윤봉길 이사하고 내가 오늘날 이런 인연이라는 게 이런 생각은 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산에 지금 옛날에 조은행 자리에 경찰서 네. 앞에 윤봉길 이사 비석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제막식 때 초등학교 학생들, 예산 초등학교 학생들 6학년들이 10명이 대표를 뽑아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님 오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김구 선생님 본 생각은 나요.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윤봉길 이사 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괜히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럼 중학교 때는 혹시 있으시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잘 생각 안 나신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러면 선생님이나 친구 중에 기억? 아니 중학교 때도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고등학교 때가 특별하죠. 네네. 그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지금 여기 월진에 네. 여기 윤봉길 기념관 이 땅 저기 사당 여기 뒤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네. 저 집이 우리 은사인 윤기상 선생님 댁이에요. 그 양반이 성균관대학 졸업하시고 경제학을 졸업하시고 우리 학교에 와서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니까 오늘날 월진회가 이렇게 존속하는 거는 그 양반 때문이에요. 이 사제 다 내놔가지고 일생 동안 월진회 운동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이제 상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월진회라는 용어를 가지고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기산 선생님 등 그 의식이 있는 인테리들이 윤봉길 의사의 호가 이름이 우의예요. 네. 그러니까 우자를 따가지고 우진회라는 언더 서클을 가지고 일제시대에도 자기들끼리 만나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해방되니까 월진회 다시 살리고 이런 가산을 다 내가지고 이거를 만드신 분이 윤기상 선생님이에요. 일생을. 그 양반이 학교에 오시더니 학교에 이제 매점이 있잖아요. 네. 매점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것을 학생들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나도 그 멤버 하나지 6명인가 7명이 그 매점을 운영을 한 거예요. 이제 학교 수업이 딱 끝나면 와서 열고 딱 종치면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소비조합 형태로 거기다가 이제 계란값이 얼마 이런 걸 써붙여요. 그러면 시골에서 학생들 오면서 계란을 가져와. 그러면 장사 계란 수입상들이 거기서 가져가.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우리가 했다고. 그 이익금도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그것도 뭐 했을 거예요. 그런 운동을 시작했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월진회라는 게 사실은 그분 때문에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졸업받고 서울로 가서 대학 다닐 때도 고향에 내려오면은 내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 또 좋아하고 또 그냥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구를 했거든 우리가 정구 선수였는데 또 그 양반이 정구 코치도 하고 또 그 양반이 뭐 애들 와가지고 영어도 돈 안 받고 댁에서 뭐 과외도 시키고 그래 나한테 난 안 시켜줬어. 그랬는데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만 1년에 한두 번씩 고향에 내려오면 꼭 그 선생님 뵙죠.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신 듯하게. 네, 아니 뭐 글쎄 영향을 받았다고 그럴까 하여튼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늘 내려오면은 세상 얘기도 하는 건 그 선생님뿐이었죠. 네. 지금 연관성이 살짝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학창시절 통틀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책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지?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기에 위궤양 알아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면서 그때 이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준 책이
이제 농촌운동을 하겠다고 온 것이 이광수의 흙, 심은의 상록수, 김구의 백범일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책, 흥사단 책, 이런 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아주 예민할 때,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주세중 선생이라는 분이 덴마크의 그 학교처럼 방학 때에는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아닐 때 학교 와서 일하고 하는 덴마크 교육을 모방해서 중앙 농민학교라는 걸 했었어요. 그 양반의 수필집이 있어요. 푸른 꿈이라는. 그걸 보니까 이제 그때 한국전쟁 나고 이제 폐허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에 전쟁 고아가 된 그 사람이 이제 깡통 가지고 이제 뭐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허물어진 담 밑에서 앉았다가 깜빡 졸아. 그런데 깜빡 졸면서 이제 유토피아가 전개되는 거야. 촤. 그러다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면서 야,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민족을 위해서 또는 농촌을 위해서 또 농업학교가 교장 선생님이 훌륭해가지고 농업학교 교원이 국토개발이에요. 영향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농촌운동 해야겠다. 한국도 전쟁 나서 이런 폐허가 됐는데 잘 살려면 덴마크같이. 덴마크이 그때 이상국가였거든. 농업국가로서는 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70%가 산림자원인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잘 살려면 서양같이 70% 산림을 이용해서 축산을 해야 한다. 축산을 해서 그런데 축산과 가는 것보다는 수입과 가면은 수입하면서 축산을 한다. 그래서 한 군에 하나씩 덴마크의 그룬드비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면은 이 나라 잘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수의과 대학 들어간 것이 농촌 운동을 하더라. 학교 들어갈 때부터 농촌 운동을 한 거지. 그래서 한 군에 하나씩 수의사가 의식이 있다면 이제 그룬드비 같은 그러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수의과 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마침 제가 수의학 전공하시거든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수의과 대학. 그러면 그 아프시면서 고3 때 그래서 학교를 못 갔죠. 네, 그 아주 예민한 시기에 이미 그때 꿈을 많이 좀.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대학은 이제 경제적으로 들어갈 형편이 못 되니까 못 들어갔고 그 이듬해 이제 이게 복막염이 이제 위궤양이 복막염되고 늑막염되고 그렇게 알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시골에 이렇게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외갓집이 서울에 부자니까 하여튼 무조건 서울에 올라간다. 그게 내 기억이 나. 8월 19일에 내가 올라온 게. 옷도 제대로 뭐 운동복 같은 거 입고 올라왔어. 그래서 죽어도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한다. 거기 있으면서부터 이제 대학 가야 한다 하면서 외갓집 심부름하고 밥도 먹고 대학 갈 꿈을 꿨죠. 그래서 이제 수의과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군요. 그럼 대학 시절에는 그러면 선생님께 영향력을 많이 주신 친구나 에피소드 그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보다 2년 대학을 늦게 들어갔는데 2년 늦게 들어갔는데 등록금만 내고 이제 별짓 다 했죠. 대학 들어가려고. 옛날엔 변소차도 있었어요. 똥푸는 변소차. 그것도 쫓아다니고 뭐 잉크 물감 판다고 쫓아다니고 노트 판다고 저 연탄 소시계 판다고 집집 방문 평지 딱 했어요. 대학은 어떻게 들어갔어. 또 누나가 조금 보태주고 2학기 등록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1년을 쉬었지. 그러니까 3년이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3년이 빠른데 그때 이제 서울대학 친구들이 있었어요. 철학과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이제 걔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서울대학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치학과. 그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서클이 신진회라는 거였었어요. 다 아주 가장 이념적인 서클이요. 유근일 같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제 걔들하고 하면서 나는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이제
농촌 살리고 말이 대막같이 한다 의진이 있는데 수의과 대학생이니까 뭐 사회과학적인 이런 접근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 입학금만 내고 돈 없어서 1년 쉬는 동안 이제 물리대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야. 그 아무나 들어가서 들으면 되니까 말하잖아요. 철학과도 듣고 경제학도 들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2학기가 1년이 지났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판에 뛰어들었지. 왜 모래나 자갈지고 막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동 국민학교가 6, 7층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는 수의과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이 이제 물리대에 의식 있는 친구들. 그래 다 이제 물리대 이 나라 에리트들 걔들하고 맨날 세상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뭐 책 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의과 대학생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수의과 대학에서 농촌운동 이제 주도하고 뭐 그랬어요. 저 지금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등록금 내실 형편이 어려우셔서 아까 잠깐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 변소라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똥차라고 하죠. 그거 봤어요? 직접 그럼 그 나이가 아닌데? 그거를 직접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했는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 이러는 거면 학교 다닐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외갓집에 내가 있는데 외사촌 형수한테 그런 사정을 내니까 형수가 종로 서의 위생대장을 알아. 그 위생대장한테 부탁한 거요. 우리 뭐 시댁에 누가 말이지 대학교 다니다 그만뒀는데 그거 거기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똥을 퍼서 이 물찌개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취직시켜서 다녔어. 며칠 다니니까 이 사람 참 그게 그 사람들이 새벽에 다니고 그러니까 자는 방이 있어요. 집단으로. 그 똥냄새나는 게 말이죠. 몸에 배어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나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너 그만둬라. 거치적거린다. 그러니까 5명이 하는데 6명 된 거 아니오. 내가 그냥 우리가 돈 줄게. 너 거치적거려. 보니까 이거는 말이지 대학교 다니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며칠 할 일이 아니야. 그 사람들 그 똥 퍼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나는 대학교 다니려고 그걸 나눠 먹자고 빼가지고 들어왔으니 그게 할 일이요? 그래서 닷새 쫓아다니다가 내가 안 하는 일이다. 그만뒀죠. 그 대목만 보셔도 평소 선생님 생각하시는 정치 생활하실 때 그 이념 같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이득보다 전체를 생각하시고 어려운 사람은 형편을 생각해서 선생님 스스로의 이득을 좀 멀리 하셨잖아요. 그 대목 봐도 이미 대학교 때도 그런 게 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죠.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흔학번이라는 그 시대에 그렇게 서울에서도 굉장히 부자이신 외가를 놔두시고 사실 국립대 정도면 도움을 원조로 요청할 수도 있고 내지는 해주십사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신 이유가 안 한 이유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등지개를 짊어지면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도움을 안 받으신 이랬다고. 우리 외갓집안이에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94살에 돌아가셨어. 노인이니까 우리 90학번집이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 있어요. 거기서 사셔. 그리고 이제 우리 외삼촌도 죽었고, 외사촌 형도 한국정대 6.25 때 학살당하고, 외사촌 형수가 과부돼가지고 애들 5을 데리고 사는 집이에요. 무지하게 큰 집이에요. 김한란이가 사랑채에 새들을 다니니까 명륜동에 유명한 집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큰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 사위가 그러니까 우리 외사촌 매부지 큰 매부가 이병철 다음에 제1모직 사장. 2번째 사위가 동서지간이지. 그 사람이 지금으로 따면 경제기원 장관. 일제시대 고등고시 해가지고 해방돼가지고 자유당 때 예산국장. 그게 지금 경제기원 장관이야. 양쪽에 그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부짓하면서 잉크 물건 발라다니고 벨짓을 똥차를 쫓아다녀도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니 무슨 대학을 어떻게 다니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 하루 밥값도 안 되는 거야. 하루 저녁에. 제일모직 사장 김선필이라고 장재식이라고 옛날에 모노리움 처음 나왔을 때 일했던 그 사람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가 제 가구도 없는 짓 한다. 어떻게 대학을 다니냐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나 나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부자 그런 상류사회에서 사는데 왜 내 대학을 안 가야 하느냐. 당연히 가야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학 들어가니까 2학기 등록을 왜 못했느냐 하면은 대학 들어가니까 가정교사를 소개해줘.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한무슨 부통령이 있었어. 그 집 아들이야. 독립산업. 그 집 사장이야. 근데 그 집에 그러니까 예산국장이니까 우리고 뭐 이제 갔어. 난 등록금 주는 줄 알았거든. 밥만 먹여줘. 용돈도 하루에 매달 주더라고. 그러더니 등록금 주기로 안 했다는 거요. 등록되니까. 그래서 나 튀어나왔지. 그래서 이제 등록을 못하게 돼가지고 2학기는 등록 못하고 1년 동안 이제 물리대 강의 듣고 그러면서 물리대 다 친구들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클을 한 거예요. 서클 이름이 아이스터디 모아 이승. 그러니까 그때부터 걔들하고 이제 이승 뭐 사상 사회 문제 이런 거 맨날 만나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아주 싸가지가 처음부터 틀렸지.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자립해서 대학교까지 다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그땐 자신 있었어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평생을 농촌계몽대 앞장서셨는데요. 그 꿈꿈 깨기가 무엇인지 아까 앞서 조금 예시해 주셨는데 아까 푸른 꿈에서 이상 사회를 만들고 한국은 그때는 농업 문제가 주된 거였어요. 국민이 70%가 농민이었다고. 지금과 같이 산업화돼가지고 노동 문제라든지 그런 게 없었을 때거든. 그리고 이상국가가 덴마크였다고. 그러니까 낙농은 이상국가, 축산하는 이상국가, 서양. 그래도 공업화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농촌운동의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돼지 새끼 잘 기른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수의사가.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수의과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경제학으로 바꿨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제 내가 이상해요. 수의사 면허도 땄어, 내가 그래도. 그리고 수의사는 안 해보고 수의사 회장만 7년 했어. 대한민국. 네. 그것도 아니야. 아시아 수의사 회장 7년. 네. 오세안 수의사 회장 7년. 이제 국회의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친구들, 사회적 관심, 이런 게 사회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사회과학, 서적, 뭐 이런 것만 읽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권상된 거지. 맨날 대모로 다니고. 그럼 농촌 계몽 운동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때 그 활동하셨던 시절에 가장 그래도 많은 분을 만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신지? 네, 우리 농촌 운동 패들이 있죠. 농업경제학하는 선생님들이 쫙 있어요. 네, 이래요. 경제학 중에 농업경제는 경제학에서 농업경제의 핵심이 지대가 소장류예요. 그게 그러니까 농업경제학 하는 사람은 가치론적인 경제학을 해요. 뭐 화폐금융 쪽이 아니요. 그러니까 농업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다 진보적이요. 소장료 문제를 노동의 가치로 해서 노동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사회 문제라는 것이 이 돼지새끼 잘 기르는 애 아니고 농촌 문제다, 경제 문제다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농업문제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보면은 다 경제학하는 교수들이지. 이제 주석균 선생님 같은 뭐 농림부 차관하신 양반, 유인호 선생,
김병태 선생, 박근창 선생, 박현채, 김낙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나보다 나이도 조금 많고 그런 사람 사회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누군데 김낙종 선생 알아요? 선생님 책에서 네. 그 위치는 임정각 네. 통일한다고 직접 김일성 네, 만나러 네. 가가지고 양쪽 네, 진영 네. 다 살고 네. 또 3번이나 그 박현채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부 그러면 가치론 말하자면 사회주의 빨갱이 비슷한 사람들만 맨날 몰려다녔죠. 공부가 그런 거니까 농업 경제학이 네. 농업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이제 그런 사회과학 분야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래서 뭐 책 읽고 뭐 활동하고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학창 시절하면 이제 초등학교, 대학교 통틀어서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멘토로 꼽는다면 누구를 좀 꼽으실 수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의 멘토? 네. 사는 이제 대학교 들어서지.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그 교장 선생님이 교훈을 국토개발이라고 한 양반한테 이 농업 문제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해서 농업 문제 해야겠다 내 스스로 그랬고 이제 이걸 경제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사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은 내 친구들 서클 활동하던 있음 그게 물리 정치과 철학과 사회학과 애들하고 맨날 그런 거 하고 농업 문제에 본격적으로도 농업 문제 연구해 아까 얘기한 경제적으로는 박현채 사는 태도에서는 김낙종 경제적으로 이제 박근창 선생 뭐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이론적인 영향을 자연히 배우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는 이제 평생을 농촌이나 농업 계몽도 하셨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나 사회에 조금 더 힘써주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계기와 내가 입문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물이나 책같이 좀 선생님께 영향력을 주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농촌 운동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농업경제학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농업경제학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농민들을 의식화시켜서 농민이 못 사는 이유가 국가 정책적으로 농민을 못 살게 하거든. 쌀값 비싸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자연히 농민들이 살려면은 농민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고 자기 권익을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딱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1살에 64년이요. 1964년 64년 최초로 사단법인 농업문제 농업근대화 연구소를 만들어 온 거예요. 사단법인으로. 그때부터 내가 이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인테리들에게는 그걸 강조하고 뭐 경제학이니 사회학이니 맨 그런 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운동권들 맨 공부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또 농촌 운동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뭐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시키고 농촌 운동 이런 거를 쭉 해왔죠. 그래서 이제 농민이 못 사는 이유는 농민들은 생각하고 못 배우고 우리가 기술 없어 못 산다. 그거 아니요. 맨날 노는 사람도 잘 살아요. 더 잘 살아 노는 사람이. 기술 생산 많이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정책적인 거다. 사회 구조 정책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농민들 교육을. 연구소 하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한 거지. 그러다가 걸려들은 거예요. 또. 아니,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민족통일연맹 만들어서 제일 먼저 걸려들었지.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운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이제 좌우익 학생운동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다가 4.19 나면서부터 이제 학생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면서 이게 제일 먼저 한 것이 공명선거운동, 서울대학교 전 학생이. 그 다음에 혁명정신을 이어받으려면은 그때 이제
이승만이 넘어지니까 막 외음판, 양담배, 막 캬바레 이런 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신생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캬바레 습격하고 양담배 뺏고 다방 같은 데서 외음판 빠서 광화문에서 불질르고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걸 쭉 했죠. 그러다가 가을에 가서 통일문제다 해서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을 결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정치학과 애들 중심, 법대, 상대들은 경제학 이런 애들이 중심인데 나는 저들의 3년 선배거든. 제 선배의 친구란 말이야. 내가 선배야. 근데 수의과 대학 다니는 사람으로서 사회학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과학도지 나는 아니거든. 처음부터 아니었고 사는 동안도 아니었고 맨날 그런 서클 활동하고 맨날 민족 문제 봐야지, 사회 문제 봐야지, 빈부 문제 다루고. 그래서 4.19 하니까 학도 호국단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조직을 만들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에서. 그래서 이 각 단과대학마다 이제 학생 3학년 때 학생회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회장들은 단과대학마다 서울에서는 경기 아니면 서울고등학교로 빠따로 해먹고 그 경남에서는 경북고등학교 아니면 부산고등학교 그거 다 그래. 그런데 어서 예산 좋은 놈이 이제 서울 수의과대가 학생회장이야. 뭐 학생회장 아니어도 내가 학생회장 같이 이제 맨날 그런 운동만 하니까 근데 수의과대학 공부하나 맨날 대모하고 말이지. 나 하나만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사회운동이라든지 그런 의식이 약했지. 그런데 나는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걔들의 3년 선배 친구거든. 물리대 신진애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데 학생회라는 이름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회책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별부를 뒀어. 특별부가 뭐냐면은 4.19 혁명정신 완수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특별부장을 했거든. 민족통일연맹에다가 잡혀 들어갔어. 유치장 같은 사건이 그거죠? 그렇지. 5월 18일 5.16이 났잖아요. 5월 16일 날. 그런데 이미 5월 16일에 장면 정권 때 하도 데모가 심하니까 잡아들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16일 쿠데타하고 18일부터 박정희가 잡아들였어. 그 명단 가지고. 난 20일 날 잡혀 들어갔어. 김종필하고 쿠데타 업무도 있고 하는데 관련도 했고. 그래서 이제 특별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회비를 걷어가지고 농구대하고 이쪽을 쓰는 거예요. 맨이 그 전에 하던 같이 돈 안 주는 거지.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지금 혁명과 완수해야지. 그따고 뭐 쓰냐? 학생운동 지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리대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이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뭐냐면 독재. 그러니까 반민족, 외세 의존, 미국 의존. 그리고 반통일 세력이지. 이승만이 넘어지니까 민주화는 공명선거로. 그리고 민족 자주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제 문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통일 문제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네. 그래서 5인 의장.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중에서는 그런 의식이 있는 애들이 아니야.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애들이라 숫자만 된 거지. 지금 나같이 이제 운동권에 아주 잔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5인 의장단에 하나고 발기인데 3인 의장단에 하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사고 나와서지. 유치장 갔다 오시고. 28일. 네. 그래서 이제 6주를 살았죠. 네. 딱 들어갔다.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장면 정권 때 카톨릭 학생회장 어떤 애가 있어요. 그게 내 고향 친구, 물리대 철학과던 애 이창진이라는 애가
걔가 야, 너 지금 가까스로 맨날 말이지. 걔가 이제 내 사물이 통지고 건축하고 뭐 여기 벗어져 가지고 들어서 자주 엎드려 자고 하는 걸 다 보고 막 써가지고 회사 나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 우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삽니다 해가지고 등록금도 갖다 주고 내가 너 학교라도 졸업해야지. 너 서울대학교의 주동자 5인 중에 하나요. 조금 있으면 잡아들인데 이제 그만해. 학교나 졸업해라. 그 명단 가지고 잡아들였더라고. 유치장에 저 동대문 경찰서 가니까 5인 중에 하나야. 내가 주동자 서울대학교에 5인 발기인이 하나였으니까. 근데 내가 사실은 주동이 아니거든. 물리대들이 주동이지. 그러니까 혁명재판 해가지고 몇 년 징역사는 데도 있지만 6주 만에 난 나왔지. 네, 나와서도 이제 그런 운동을 계속 했던 거죠. 이게 통일운동. 네.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딱 통일운동 의장이 되니까 담당이 형사 하나가 붙던 거면 내 전용 형사가 이렇게 학교에서도 너 학교에도 졸업해야지 왜 그러냐. 학교에 관심이다. 선생님께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하신 듯이요. 은사이신 작고하신 임규 선생님 영향 많이 받으신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 학교 다닐 때 그랬지 그 후에 내가 가서 내가 큰 거지. 아 그래요? 의기 투합한 거지 무슨 그 후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럼 선생님 만나 뵙고서는 좀 안 여쭤볼 수 없었던 게요.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좀 한일 관계가 좀 그렇죠. 자라는 학생들한테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조언해 주시고요. 현 시점에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한일 관계는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한일 관계가 두 가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잘못했지만은 일본하고 대립해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지, 이제 이런 거. 또 하나는, 일본 놈들이 말이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안 오고, 또, 징용한 사람들 보상도 안 오고,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다시 고쳐서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한일협정 문제 가지고 받았다는 것도 그게 독립 위로금이지 그게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할 수가 없다. 그거 마음대로 온 것은 박근혜가 전남도 할머니들 동의도 안 받고 지가 한 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너희들 우리가 다 같이 김정필하고 다 합의해서 다 해결한 건데 왜 자꾸만 딴소리 하냐. 너희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경제제재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살아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전쟁, 2차 대전이 끝났지만은 전후 강화조약 처리하는데 우리가 당사자를 참여 안 했어. 나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카스라 뎁트 선언이 폐기된 거냐. 이거는 미국의 국동정책이다.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세력 막으려고 하는 거다. 미리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무슨 한미일 동맹이냐. 동맹인데 이럴 수가 있냐. 와서 이번 볼튼인가 하는 말이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무기도 사라. 그리고 중동의 석유원들 전쟁 참여라 했지.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잖아요. 미국 놈이 일본 편들지 우리 편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도 우리가 경제 11위권에 있는 거예요. 11위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3만 불 됐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전자산업에서는 핵심은 일본에서 갔다 하지만은 삼성이 세계에서 전자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성장했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주적인 힘 가지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해야지. 항상 힘 있는 놈한테 의존해가지고 잘 먹고 살려고 하냐? 그거는 난 노예근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누교에서 학생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인간이 뭐냐? 내가 이제 농담으로 하지. 나는 수의사다.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야 한다. 인간은 가치 중심의 생각을 한다. 생각이 틀리다고 죽이는 게 동물 중에 인간뿐이요. 다른 동물은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생각 다르다고 죽이지 않아. 인간이라는 동물은 가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목숨도 버려. 윤봉길 의사도 그 가치 때문에 목숨을 버렸어. 그걸 사람답게 산다고 보는 거야. 지 이익을 해서 지 생각 없이 주관 없이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거 없이 쫓아다니는 건 그거 노예고 말이지. 짐승 같은 거 아니냐. 인간은 그거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거 내가 84세인데 이 늙어가면서 왜 이 짓 하냐.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못하러 이 짓 해야 미쳤지. 이 나이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거다. 그러니까 비록 어렵더라도 그 고난을 이제까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36년 식민지 지배받고 서구 제국주의 100년 동안 지배받고 이 분단 속에서 한국전쟁하고 폐허가 된 데서 우리 힘 가지고 이만큼 컸어. 그러면 이 자주적인 주체의식 가지고 우리가 극복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그런데 그거 좀 편히 살자고. 그래 한국이 일본 놈들이 경제보복한다고 해서 제재를 강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해지겠느냐. 아이 돼지고기 먹던 거 메루치 먹으면 된다. 옷이 지금 안 떨어져서 걱정하냐. 이거 나 죽을 때까지 입어도 나만 지금 내가 몇십 벌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입어? 다 있잖아. 집 다 있잖아. 얼마나 잘 살아. 우리가 대한민국 물가가. 기초 생계비는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비싸요. 우리가. 일본 가서 5, 6천원이면 잘 먹어요. 라면 한 그릇.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가치가 뭐냐. 존재의 가치가 인간의 자주 문제다. 그러니까 그 노예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를 팔을 거냐. 노예같이 않고 거지같이 살아도 자기를 지킬 거냐. 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진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일본도 우리 깜보지 못했다. 박정희가 경제건설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자세가 하면 일본이 우리 깜보지 못한다. 우리도 컸다. 못 살아야 얼마나 더 못 사냐. 너무 잘 살아 걱정 아니냐? 전부 말이지. 도시 사람들 말이지. 저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지 계급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이지. 다이어트하고 말이지. 영양과잉 돼가지고 말이지. 향락하고 말이지. 지 가족, 지 새끼 말이지. 계급 상승하는 게 관심이지. 이 민족의 전체 문제, 인간의 가치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어떤 놈이 생각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주 문제를 세워서 고난이 있더라도 견디자. 그걸 견디면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들이 지금 몇 가지, 세 가지 안 된다는 거.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하나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삼성에서 안 사주는 거 아니야. 사주면 돼. 그리고 해서 개발하면 돼. 왜 못해, 그거 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뭐냐, 내 인간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개돼지나 마찬가지. 조금 잘 먹기 위해서 개돼지 생활 질질 끌려다니고 복종하고 다 당하고 난 그런 건 안 된다. 또 그런 정신을 갖는 게 올바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그 한일 관계를 여쭤본 김에요. 선생님의 정치인 센서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께서는 그 민중당을 창당하셨잖아요. 그때 그 창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직접적인 자극적인 계기는 그때 이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출마했어요. 그런데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손잡으면 노태우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양보 안 하고 하다가 노태우한테 정권이 다시 넘어왔어. 전두환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냐.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 반독재를 위해서, 군사독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감옥 가고 고문받고 아스팔트에서 얻어맞고 피 흘렸냐. 그래서 우리들이 투쟁에서 민주화를 쟁취했는데 기득권 정치인들이 저절 이해로 이것을 다시 실기시킨 것은 이 보수 정계 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정치하자. 운동권들이 정치 나서자. 그래서 그럼 운동권들이 어떻게 정치 나서자. 나는 농민운동의 대표. 장기표는 학생운동의 대표. 민주화운동의 대표. 이재호는 또 학생운동사도 썼고, 통일은 김낙중 선생. 이렇게 해서 운동권들 합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자. 근데 그 정치가 뭐냐? 정치가 뭐냐? 못 사는 사람 조금이라도 잘 살리게 하는 게 정치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적 모습,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진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럼 뭐냐 그게? 스웨덴 같은 3인주의 정당을 만든다. 그래서 민중당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때 민중당을 창당하시면서 사실상 오늘 민노당이나 이런 그 야당 정치를 폼을 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이 노력 없었으면 아마 아니요.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당대표가 된 게 사실 우리나라 운동권 대표 하면은 장기표, 김근태, 이부영, 재정부, 이재호 요 정도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대표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들끼리 이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부영, 김근태는 안 된다, 진보정당. 그러니까 비판하지만은 김대중하고 손잡아야 한다 해서 14대 국회로 들어갔고, 예. 우리는 다 떨어졌고. 예. 그런데 저들끼리 해야겠는데, 도토리 키재기하죠, 저들이. 예? 그 중에서 부영이가 조금 몇 살 많은데, 그러니까 저들이 별로 하자 없는 이유제를 내세우면은 되겠거든. 이유제를 내세운 거예요. 백기환 선생 내세우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를 상임대표를 내세운 거예요. 너무 스스로 낮추신 거 아니신가? 아니야. 그렇지 뭐. 걔들이 얼마나 참 철저했어. 그래서 별 하자 없는 이유제를 대표로 내세워서 내가 하니까 다 이제 저들 다 도토리 키재다가 나 딱 부딪히면은 뭐 내가 무슨 나쁜 짓 할 사람인가, 야심이나. 그래서 내가 대표한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창당하실 때요, 선생님이 생각하신 당론 말고요, 우리 사회에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시려고 했는 건지, 특히 국민들에게 무엇을, 이 당을 통해서 무엇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면서 하시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진보 정당 아닙니까? 네. 진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경제적 평등, 자유는 물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 이게 현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적 통일. 그래서 그때는 통일 문제까지 간 건 아니고, 물론 김엽중 선생이라는 상징적인 사람이 공동대표해서 통일을 상징시켰지만은 경제적 평등을 주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스웨덴 같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제도로 분배하는, 그러니까 의회 정치를 통해서 세금에 의한 경제적 평등 정책을 하려고 한 게 진보의 내용이었죠. 통일 문제까지는 그때 아직 난 당연히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일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간첩던 사건도 나고 그랬었죠. 네. 이선신. 네. 선생님께서는 좀 제가 선생님
이렇게 인터뷰 준비하면서 책을 좀 읽어보니까요. 자서전을 좀 읽어보니까 사실상 정치활동 오래 하셨지만 정치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좀 나는 농촌계몽 운동자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더 불러주시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제 생각엔 농촌계몽 운동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 개척자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농촌계몽 운동의 무엇 수식어를 좀 스스로 붙여보신다면 그러니까 그 용어가요 엄밀히 의미에서 틀렸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소작농하던 그 전농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 농민. 그게 소작 투쟁하고 그러니까 해방 딱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전평이라는 진보적인 노동운동, 전농이라는 농민단체, 그리고 여운형 선생의 건준이라든지 또 여성연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를 딱 잡고 있었다고. 근데 해방돼서 이승만 들어오면서 그게 전부 그 조직이 사회를 다 기반을 닫고 있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놈들이 한반도 극동에 있어서 방공전선을 만들려고 이승만 측에서 일본 시대 경찰을 통해서 다 잡아들여가지고 빨갱이 몰아서 했단 말이지. 그러고서 농민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보고 농민운동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냥 농촌 계몽운동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다들 농민운동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내용이 뭐 기술 배워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자본주의 구조적으로 농민이 못 사냐? 이건 정책의 수산이다. 왜 그러면 농민 못 사는 정책을 하냐? 전 농산물 가격 정책을 하냐? 자본이 상업자본으로부터 산업자본으로 독점자본으로 국가 독점자본을 하는데 자본이 농산물이 싸야 노동자 임금이 싸기 때문에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서 저임금 정책을 해서 자본이 수탈하는 거다. 국가 독점 자본이. 그러니까 농민이 사는 것은 이 국가 독점 자본 정책으로 싸우는 거다. 의식화 운동을 한 거죠. 그게 핵심이지. 그러려면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이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다. 그 민주 역량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농민 조직이 되어갔지.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났으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만들어서 잡아들인 거예요. 강원영 목사가 상당히 진보적이고 괜찮은 분이에요. 기독교 장로회라는 게 그래요. 김대중 목사가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국제적인 안목이 넓거든. 그런데 외국에서는 해방 이후에 한국의 그 봉건성, 반민주성을 어떻게든지 깨쳐줘야 해. 그래서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것이 기독교 세력들이요. 종로와의 목사, 김관성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 다 그렇잖아. 강원영 목사님. 가톨릭에서는 김승환 추의원이 지학성 주교님들. 그러니까 선교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서포트했다. 이 강원영 목사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간 집단 운동이라는 건데 사회가 양극화된다. 권력이 양극화되고 빈부가 양극화되고 하면은 계급적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다. 계급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건전한 중간 집단을 육성을 해서 그 위에 소수 독점 이런 것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수가 의식화돼서 민주적인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걸 뭘로 봤냐면 그런 중간 집단 역할을 쓰는 조직이 뭐냐? 군대, 교회,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이다. 그런데 군대는 예민해. 안 돼.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교회 이 5개 분야를 만들어서 데려다가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농업 분야를 내가 책임지고 한 거지. 네. 그래서 전부 놈들 데려다 의식화 교육을 했어요. 수천 년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의식화돼가지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놈도 잡아보면 전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놈들이네. 이거 빨리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제 때려잡아야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공산당이라고 때려잡아야지. 근데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데 전부 대학교 강사들이었어요. 노동운동에. 네?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신인형 그것은 이대 총장 했잖아요. 여성운동은 한명수 총리했잖아.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 김세균이라고 물리되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그 맨날 데모 어려워야 돼. 농민 쪽은 나, 장상환, 황한식. 장상환은 그 전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하고 상대라고 경제학하고 맨 그런 대학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집단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저거 사쿠라다 그러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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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이론 그땐 자본론도 참 힘들고 공산당 선언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자 이거 맥힌다. 맨날 대학 가서 강의하고 농민들 보고 강의하는데 예? 내가 하루는 이랬거든. 노동자들 강의를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뭐냐?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다. 이랬더니 노동자 한 놈이 그거 막스 이론 아니에요? 딱 그런단 말이에요. 네. 막스 이론이거든. 네, 네. 네. 노동력 재생산 비용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면서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자 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소심탐탐 잡으려고 했는데 농촌 여성교육을 한명수이가 맡아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교육받은 여자가 동네에 가서 신나니까 우리가 노가바를 한다고 말놓고 다 노가바를 만들어. 그러니까 노가바 하면 좋은 신나? 그러니까 디리다 동네에 가서 노가바를 막 부른 거야. 그런데 이제 뭐 노동자로 태어나서 농민으로 태어나서 서름도 많지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야. 신나는 거지. 그리고 파출소에서 이상하거든. 뭐 새로운 세상 뭐 어쩌고저쩌고. 너 무엇을 배웠냐? 아카데미에서 했다. 누가 가르쳤냐? 한명수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한명수의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한명수가 불문학을 했어요. 지난 편에 15년 지내고 살고 있었고 그때. 네. 불문학을 할 때 사회과학이 지식이 약해. 그게 노트를 했어. 그 노트, 경제학, 또 철학, 뭐 유물상학, 유물변증법. 그게 딱 나왔네. 어디서 했냐? 이우재가 책 빌려줘서 봤다. 그리고 여성학, 뭐 이런 거. 그때 여성학이 없을 때요. 한명수 내가 빌려줘가지고 처음 본 거예요. 조선 여성국보에 나온 거 8년에 해방에 나왔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잘 됐다. 우리 때려잡아가지고 기독교 세력에 좌익 세력이 들어가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해서 전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사건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 기독교가 다 되밀고 일어났지. 선교다, 이거 선교. 왜 선교냐? 너희 나라가 아직도 봉건적 단죄 못 없애고 민주화 안 됐으니까 기독교인들 의식화 시켜가지고 올바른 말이지 생활하게 한 거지. 그걸 우리가 빨갱이 혁명을 하고 그러는 거냐? 되게 붙은 거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네. 그래서 한명수이가 총리하고 신인영이 총장하고 뭐 다. 그런데 다 이제 몇 년씩 살고 나니까 나는 이제 40개월 살았지. 한명수이가 2년 반 살고, 황한 씨가 1년 반 살고, 셋만 살았어. 다른 건 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와 봤더니, 우리 교육받은 사람 수백 명들 다 조사를 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한평인데, 이제 붙들려 가게 되니까 한평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서 도망 다니는 거야. 이제 나가서 얘기 들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도망 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목에 사서 때밀이 했대. 때밀. 안 걸릴 거 아니야, 잘. 그리고 고물 주는 거 했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이것들은 전부 대학 총장하고 총리하고 국회의원하고 교수 다 하네.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들이 우리 보고 의식시켜가지고 싸우러 가서 우린 존나게 싸웠는데 당신들 때문에 나는 때밀이 3년 했어. 그리고 쓰레기 2년 주웠어. 도망 다니느라고. 당신들은 다 하나씩 해먹네. 얼마나 갔을까. 잊지를 못해. 그 얘기를. 들어가가지고 감상적이 돼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제가 눈물 보이셔가지고 회상하시니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모진 고문을 다 당하셨고. 아니요. 그러셨고. 모진 고문 당했지만은 걔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건 어느 정도 고문하는 수준이라는 거 알아. 다 들어가니까 중앙정보부죠. 고문을 왜 하는지 알아요? 뭐를 알아내려고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고문해가지고 포기해서 저들 마음대로 쓰게 하느라고 고문하는 거예요. 아, 작성한 대로 대본대로 해달라 이거죠. 고문해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다 비밀 하나도 없잖아. 최고서 났냐? 한양대학교 정창렬이라고 물리대 사학과 나온 애가 걔가 공무원을 해요. 그 우리 옆에 아파트 살았는데 가보니까 걔네 집이 막 얼마나 보고 싶은 책이 많어. 사회주의 서적 같은 거. 네네. 그거 살살 불러다가 보고 살살 줬거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게 뭐냐. 책 읽고 이후 방송 들었다는 것 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공부하자고 이제 서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공산당 선언도 읽고 자본주의도 공부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했거든. 그게 이제 또 책 하나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북조천영에서 쓰는 책이래. 한글로 돼 있어. 근데 거짓말로 한국에서 출판한 것 같아. 거기에 유물변증법하고 유물상관하고 정치경제학 자본론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쓰는지 모르겠어. 일반 대중용어로. 그 싹 읽었더니 그냥 다 알잖아. 그거 가지고 한명수가 노통에 걸린 거예요. 책 본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시키면서 애들 다 의식하면서 맨날 데모시키고, 그리고 또 이 이론이 중간집단 이론이 석고라라고 그러는데, 다 그 사회가 학교에서 교수는 애들이요. 전부가 나도 강의 나가고 7년이나 농업경제학. 그러니까 우리 공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사는 자세도 올바르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생활수칙 이런 것도 좀 지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이 그동안 교육만 쭉 했어. 응? 그건 알아. 근데 왜 너희들끼리 조직했냐? 왜 조직을 했냐 얘기야. 너희들끼리 서클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사는 생활 규칙 만들고. 야, 이의재, 네가 히틀러야? 박헌영이야? 너 이 새끼 왜 조직했어? 다른 데한테 계기가 있다는 얘기야. 왜 교육을 몇 년씩 하다가 왜 조직을 하냐? 너들 간사를 전부. 거기서 농촌에서 황한식하고 장상환하고 나, 노동에서는 신인영하고 김세균이 하고, 여성에서는 이제 한명수하고 뭐 이렇게 맨날 공부를 해. 다른 간사들도 있지. 걔들은 상대가 안 되니까 안 넣어줬지. 바른 대로 대라. 우리가 바지저고린지 아니야. 계기가 있다. 계기가. 대라. 네가 인마 히틀러냐 박헌영이냐. 왜 조직 시작했어? 무슨 목적으로 강원도 대통령 시키려고 그랬냐? 우리가 그 교육생들이 농촌이나 노동기에서 굉장한 영향을 받았거든. 우리가 1차, 2차, 3차인데
3차는 20박 21일 교육이에요. 자면서.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교육이냐 하면은 사전에 1차 교육 시키면은 의식화가 돼. 아, 내가 왜 못 살았느냐. 농민이. 이거는 투쟁하면서 올바른 삶이다. 그래서 나갈 때 투쟁 과제를 써가지고 나가. 농협하고 싸운다. 파출소하고 싸운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싸운다. 우리가 이제 활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투쟁을 해서 운동 비슷해. 그러면 2차는 뭐 조직론, 속으로 운영, 뭐 이런 것도 운동론을 가르쳐. 거기서 또 이제 선출해서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30명을 이제 전문 과정이라고 20박 21일이요. 거기 뭐냐? 걔들 선정된 애는 미리 교재를 줘. 경제사 읽어라. 경제학 읽어라. 민족론 읽어라. 에? 독일의 뭐 사회운동사 읽어라.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이제 가가지고 농촌에서 읽었나 못 읽었나 개인지도 시켜. 그리고 20박 20일에 사회과학 대학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데려다가 이혜영 선생, 무슨 양호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민족론이라든지. 그리고 밤에 여기 핵심이요. 교과 과정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대학을 21일간 하는 거요. 합숙을 하면서.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요. 공식 스텝이 4셔. 그런데 교육생이라고 애들이 또 4 있어. 근데 6명 내지 4명이 자. 거기에 하나 넣어. 이제 교육 왔다고. 이제 학생운동권 하나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러면 걔가 이제 같이 자면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 들어. 야, 이우재 그거 이상하다. 그거 빨갱이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어? 그런 걸 다 듣고 밤에 우리가 모여. 어떤 애는 지금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얘기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밥 먹으면서 만나는 시간이 생겨요. 그리고 밤에 경제학 강의 듣는 거야. 그 강원영 목사도 모르지. 잡아놓은 강의라. 그리고 이제 갈 때 노트 제대로 했나 좀 보자. 그래서 다 앞에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 들으면 알아. 근데 설명을 쓸수 농민들이.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했어요. 걔들이 전부 운동권에 주도를 한 거예요. 전농의장은 다 걔들 출신이에요. 농민에. 네네. 다 알아. 그래서 우리 사건 나고 다 들어와서 혼축지들 나고 나왔지. 그런 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카데미 사건 교육이 주목을 받았던 거지. 네.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요. 이게 선생님 개인 인생사는 물론이고 그 운동하신 농촌 계몽을 운동하신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크고 어려웠던 그죠?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해오시면서 선생님께서 평소에 농촌 계몽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지금까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의 뭐 농촌 활동이나 그 의식을 좀 깨우치고 이제 교육하셨는데요. 현재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셨으면서 학생 청소년들의 농촌 활동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체 농촌 문제가요 옛날하고 굉장히 변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농촌 문제는 경제 문제였어요. 경제 문제. 어떻게 농민이 농사져서 제값받고 사람들이 받느냐 이런 건데 지금은 농촌 문제가 농업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제예요. 철학제. 왜 철학제냐. 농업이라는 게 국민의 건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분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하면서 이 농민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봐요. 앞으로 5년, 10년 가면 농사 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농업을
농민이 농사져가지고 돈 벌이로만 생각하면은 많은 생산으로 해서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많이 생산하니까 농약 주고 비료 주고 막 약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농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거거든. 그런데 농업이 갖는 가치가 그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농업이 파괴되면은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하는데 올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러려면은 친환경, 자연 보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은 생명 산업으로 연결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제예요, 철학제. 근데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농민들이 선진국은 농민들이 또 농업이라는 게 식량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양계를요, 우리나라는 전부 이렇게 뭐 짓고 하지만은 도시에서 건물 줘가지고 양계를 한다고. 공업식 양계라고. 양잠도 그래. 도시에서 빌딩 속에서 양잠을 해. 네. 그렇게 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이 인간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면서 그게 개인의 직업, 아니요, 생계와 관련된 게 아니라 별도로 자연 파괴하고 관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농업이 공적인 거예요.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는다? 그래서 내가 팔아서 좀 산다,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은 농사 안 지면은 국민이 다 죽어. 그러니까 농업이 공적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은 어디 농민들 월급 줬다 그런 얘기 나오지. 도리가 없는 거 많으니까 거기다 보조금 주는 거요. 그래서 한번 농사하는데 얼마씩 준다. 월급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나라도 공적 개념으로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네. 농업이. 네. 그래서 농업이 경제제가 아니라 철학제다. 생명 철학제다. 그리고 농업이 지속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거죠. 자연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뿐이 없는 지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윤봉길 이사가 농민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생명창고 일생 가진 것은 농민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윤봉길 이사의 생명창고 사상과 현대 발전은 생명 철학과 일치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한다면은 물론 그 농민들을 계몽이라고 할까 하여튼 하려면은 우선 농업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서 가르치는 것보다 노동의 소중성,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을 하는 함께해요. 아침에도 갔다 저녁에도 가고 일주일에 반 정도 있다가 반은 서울 생활한단 말이야. 서울을 봐. 서울이 뭐야? 서울은 생각하는 게 내 건강, 내 좋은 먹거리, 그리고 내 새끼들 계급 형상, 그리고 즐겁게 영양과잉 때문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했어. 개인주의, 향락주의 이런 거. 농촌은 딱 모이면은 하는 얘기가 고추 심고 뭐 좀 남았어? 얼마 남았어? 상추 어떻게 됐어? 우리 EM 줘가지고 잘 됐는데 갖다 먹어. 뭐 우리 아들이 가서 쭈꾸미 잡아왔어. 뭐. 그러니까 앉으면은 생산적인 얘기래요. 대화가. 도시는 소비, 향락, 계급, 경쟁, 투쟁, 계급 형성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그걸 잘 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다 보면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충청도 말에 시절이라는 거 알아요? 시절? 아니요. 시절이요. 충청도 말은 시절이 뭐냐 하면은 모자른 사람. 네? 이렇게 시절에 잘 안 맞는 짓 하는 거. 네. 시절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시절이라고 그래요. 시절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놈들한테
야, 이 불안한 놈들아. 근데 그 놈들이 대학교 서구다 사는 놈들인데 도시 근교에 한 10평, 20평 준비해가지고 주말 농장 못 올 놈 없어. 상추 이런 거 다 써먹을 수 있어. 안 해. 그래서 이 불안당 놈들아. 불안당이 도둑놈이거든. 땀 안 흘리는 게 불안당 아니야. 맨날 이런 불안당 놈들하고 욕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너는 뭐 맨날 시골 가서 미친 짓 하냐? 야, 인마 나는 바란당이다 이놈 새끼들아. 바란당. 네?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도 지금도 회의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힘들어 정말. 84세요. 우리 마누라가 언제까지 올 거냐? 글쎄 나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 자원, 사는 태도. 그래서 옛날에 백결 스님이 저 선생이 일 안 넣는 놈은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먹는다. 이렇게 마음하고 그러지. 그래서 농사를 져요. 내가 일을 해요. 노동을 해요. 그런데 또 내가 자꾸만 이거 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인류가 이제 분업화됐잖아요. 네. 전문화됐잖아요. 또 이제 도시와 농촌이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서 전문화돼. 그러면은 한 인간이 사는데 지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지 상관없어. 아주 고도로 전문화되면 그거는 기계예요. 인간이 아니야. 한 사회를 돌아가는데 부속품이야. 그렇게 인간이 살아야 하냐. 그게 올바른 삶이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지금 온난화 말이지 막 난리 아니야 세계가. 드디어 이제 천벌이 내리는 거다. 인간이. 이게 뭐요? 온난화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화석 연료 써가지고 말이지. 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온도가 1도만 높아도 환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자연을 보존하고 그리고 인간도 종합적인 인간이라가 총체적인 인격이 돼야지 부속품적인 인격이 돼가지고 사람이냐 그게. 네. 난 요즘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책도 여러 번 썼지만은 농업 생명사상이라는 책을 한번 쓸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해요. 네. 이게 하다 힘들으면은 이제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용담하고 예. 그 수홍 뭐 야도 젊은이 하나 있어. 너 이 여자 같은 놈한테 절대 시집가지 말아라. 아주 미련하고 공 같은 놈이다. 예? 기착감만 해도 불버릴 값이 더 듣는데 이거 내가 맨날 이 짓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농담을. 선생님께서 그동안 농촌 계몽운동을 쭉 해오셨는데요. 당시에는 좀 이름조차 생소했을 것 같은 생협이나 조합 등을 좀 그 설립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왜 하냐면요. 우리 아들 이름이 호족상으로 큰아들은 협이고 둘째 아들은 동이에요. 아들 둘, 딸 둘인데. 네. 그러니까 애들을 놀리느라고 야 하나는 조라고 그러고 하나는 합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나는 협동조합주의라고 볼 수 있어. 진보적이라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중당을 했잖아요. 출마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중당 하면 그때 빨갱이당이요. 운동권 빨갱이당. 근데 빨갱이당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아니다. 왜 내가 민중당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협을 만들어서 하고 성인 교육기관을 만들고 직접 생협을 운영하고 그랬던 거죠. 원래 내가 협동조합주의자지만은 아들을 호족상으로 협이고 호족상으로 농으로 지었지만은 그리고 내가 대학원 논문이 한국농업부 협업화에 관한 연구예요. 아, 네. 대학원 논문이. 네. 그래서 협동적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예요.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독재 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 같이 이런 약육강식 사회도 아니고 형제라도 봉건적 관계가 아니라 근대적인 협력 관계로 협동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처음부터 했던 거지. 그러다가 그래서
생협운동이나 신용작운동도 내가 농촌운동할 때 계속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생협을 만드는 것을 민주당을 출마할 때 떨어져서 실제 이런 거 하려고 한 거다. 그러라고 만들어서 했던 거죠. 네. 현재 선생님께서는 윤봉길 의사 독립단체는 월진회를 명예회장님이시고요. 현재까지 그 독립단체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 이유와 명예회장님으로서 학생 청소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존재를 지키는 거고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자존, 노예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살려면은 제정신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남의 정신 가지고 살아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윤봉길에서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 용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사 운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 커지면은 민족의 자주 독립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평화 통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할 때 외세에서 분단돼서 동족끼리 서로 싸워주면서 원수 돼가지고 70년을 하고 이런 놈 세상에 없어. 70년을 자식을 못 만나보다니 그 자식 만나라 값어치도 못하는 놈 이런 반인륜적인 패권주의가 어딨어? 이산 가족을 못 만나잖아. 지 아들을 70년간 못 보잖아. 이런 놈의 새끼들이 어딨어 세상에. 미국 놈들이 못 만나게 하잖아. 이산 가족.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거다.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한 거고, 학생들도 젊은 사람도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은 자기의 존재가치, 자기 자존심, 자기 인간성, 이 회복 운동이다. 그런 관점에서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멘토로서 꿈과 비전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꺼번에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쉽고 간단한 거 항상 옳은 입장에 서면은 그게 커서 옳은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옳은 입장에 서라. 그리고 자기 자존을 지키면서 살아라. 노예적인 생각이나 편리한 생각만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